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다소 큰 폭으로 오르내리는 가운데 정부는 완만하지만 감소세는 분명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적용할 새 거리두기 완화 방안은 금요일 발표됩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는 역대 최다를 거듭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났다며 위중증 환자 최대 예상치를 기존 2,000명에서 1,300에서 1,700명 정도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인 팬데믹에서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미국 언론 월스트리트 저널이 내놨습니다. 한국은 성인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고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신뢰가 두터우며 팬데믹 극복에 수단까지 갖추고 있다고 신문은 진단했습니다. 비의료인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습니다.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는 결론입니다. 올해 들어 출생한 모든 아이들에게 지급되는 영아수당을 지금까지 4만 5천여 명이 수령했다고 보건복지부가 밝혔습니다. 영아수당은 매달 30만 원씩 지급되는데 출산 60일이 지나서 신청하면 이전 달의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와 관련해 정부는 감소세가 분명하지만 완만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주 같은 요일 대비 확진자 감소가 계속되고 있다며 전체 추이를 보면 감소세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병의원의 신속 항원 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하면서 요일별 환자 규모 편차가 좀 더 커지고 있는 만큼 하루 확진자 수보다 일주일 평균 등 전반적인 추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소세가 완만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 대응에는 문제가 없어 하루 이상 입원 대기 환자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다소 큰 폭으로 증감을 거듭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는 연일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31일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14명이 늘어 1,315명으로 또다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신규 환자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고령층 감염 비중도 늘어 피해 규모도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2주 전부터 확진자 발생은 최고 구간을 지나 계속 감소세라며 2,000명 내외로 예상했던 위중증 환자 최대치를 1,300명에서 최대 1,700명 정도로 낮췄습니다. 만 5살에서 11살 소아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중증으로 악화할 위험이 큰 고위험군 소아에게는 접종을 적극적으로 권했지만 일반 소아에 대해서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접종 예약은 사전 예약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접종은 전국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1,200여 곳에서 진행됩니다. 대상자는 만 5살에서 11살로 2010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나지 않은 소아부터 2017년생 가운데 생일이 지난 소아까지 약 307만 명입니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은 8주인데 다만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2차 접종을 빨리 해야 한다면 1차 접종 뒤 3주가 지난 시점부터 접종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다시 감소했으나 한국에서는 4주 연속 가장 많은 환자가 보고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밝혔습니다. WHO의 주간 역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1일부터 27일 사이 전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080만 5,132명으로 전주 대비 14% 감소했습니다. 국가별로는 한국에서 244만 2,195명이 새로 확진된 것으로 보고돼 4주 연속 가장 많은 신규 확진자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는 감소했지만 신규 사망자는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전 세계 신규 사망자는 4만 5,711명으로 전주 대비 43% 늘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만 9살 이하 소아 2명 가운데 1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1일 0시 기준 0살에서 9살 소아 누적 확진 규모는 165만 1,913명에 달합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해당 연령 인구 376만 350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43.9%가 확진된 겁니다. 전 연령대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데 그동안 백신 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전국 380곳으로 늘어났습니다. 외래진료센터는 그동안 총 290곳 지정돼 있었는데 30일부터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외래진료센터 추가 지정이 시작되면서 90곳이 지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30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는 총 380곳으로 늘었습니다. 의료기관들의 지정 신청이 이어지면서 앞으로 외래진료센터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대면 진료가 필요한 확진자는 진료를 사전에 예약해 외래진료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격리 중이어도 진료를 위한 외출은 일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코로나19 증상뿐 아니라 다른 기저질환에 대해서도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외래진료센터 명단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회복된 이후 피로감과 호흡곤란, 건망증 등의 후유증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립중앙의료원 등 국내 의료기관과 협력해 실시한 코로나19 후유증 조사 결과 피로감과 호흡곤란, 건망증, 수면장애, 기분장애 등의 증상이 20에서 79%의 환자에게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를 분석했더니 코로나19 감염자의 19.1%가 후유증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보다 정확한 자료 확보를 위해 코로나19 확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소 주도로 60세 미만 기저질환이 없는 사례 등 확진자 1,000명을 대상으로 후유증을 조사해 올해 하반기 중간 결과를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코로나19 감염증 대유행, 팬데믹에서 풍토병으로 굳어지는 엔데믹으로 이행되는 첫 국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에서 미국과 영국이 기록한 정점보다 3배나 많은 인구당 하루 신규 확진자가 나오지만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확산 통제 조처가 중단됐다는 점을 주목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빚어진 불가피한 조처라기보다는 기존과 완전히 다른 전략을 채택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어 보건 전문가들을 인용해 한국이 가장 먼저 팬데믹에서 벗어나 엔데믹으로 건너가는 최초의 국가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이런 전망의 근거로 한국은 성인 백신 접종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며 공중보건체계에 대한 신뢰가 높고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적합한 수단까지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식품의약국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해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4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가 더는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새로운 순간에 와 있다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말 공개적으로 3차 추가 접종을 했던 바이든 대통령이 다시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FDA가 50세 이상 성인에 대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4차 접종을 승인한 직후 접종에 나선 겁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접종에 앞서 연설을 통해 미국이 새로운 순간에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대유행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으며 코로나19가 미국인의 삶을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We're now in a new moment in this pandemic. It does not mean that COVID-19 is over. It means that COVID-19 no longer controls our lives. 다만 코로나19가 끝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만큼 검사와 백신 접종, 치료제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를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것들의 공급이 지속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며 의회에 관련 예산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Just as we've reached the critical turning point in this fight, Congress has to provide the funding America needs to continue to fight COVID-19. 바이든 대통령은 또 백신 접종과 검사, 치료, 마스크 등에 대한 국민의 접근을 돕기 위해 통합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미국의 확진자는 하루 3만 명 안팎을 유지하면서 각 지방정부는 앞다퉈 관련 규제를 풀고 있습니다.
CDC는 특히 크루즈선 여행에 대해 지난해 말 가장 높은 4단계까지 올렸던 위험 경보를 이번에 아예 해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확진자가 전날보다 10만 명 넘게 줄면서 이틀 만에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감소세가 분명하다며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방안을 완화 쪽으로 논의 중인데요. 네, 자세한 상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전날보다 확진 규모가 줄면서 다시 30만 명대로 내려왔습니다. 정부는 감소세가 분명하다고 밝혔지만 요즘 사실 확진자 규모를 보면 굉장히 들쭉날쭉하거든요. 이렇게 변동폭이 커진 이유는 뭘까요? 우선 우리 진단검사 체제가 많이 바뀌었죠. 전에는 PCR만을 양성으로 확진을 했었는데 지금은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에서도 양성이 나오면은 그것을 확진으로 하는 상황에서 동네 병의원에서의 확진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주말 특히 일요일인 경우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병의원들이 휴진을 하기 때문에 월요일이 적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예전부터 그렇긴 했습니다만은 지금 더 확실하게 나타나는 이유가 이 신속 항원 검사인 경우에서는 결과도 빨리 나오기 때문에 통계에 잡히는 시간도 사실은 월요일 날 바로 나올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일요일 날은 적기 때문에 월요일이 적고요. 예전에는 PCR 결과가 좀 시간이 걸려서 나오기 때문에 진단검사도 줄어드는 주말 효과가 화요일까지 갔었는데 최근에는 월요일이 지나서 화요일이 늘어나고 수요일은 최대치를 하면서 그다음에 좀 줄어들고서 주말에는 다시 줄어드는 이 변동폭이 상당히 큰 상황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감소세인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확진자 규모가 들쭉날쭉한 이유는 이제 전문가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양성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런 조처 때문에 가장 들쭉날쭉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부는 완만하지만 분명히 감소세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교수님께서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감소세로 완벽하게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완벽하게까지 말씀하시니까 좀 어폐는 있어 보입니다만은 이 추세 자체는 분명히 감소 추세인 것은 맞죠. 지난 2주일만을 보더라도 거의 4만 명, 5만 명씩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의 평균을 보면 확실하게 그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는 들쑥날쑥하지만 일주일의 평균을 보면요, 지난주 오늘 0시 기준으로 32만 743명. 이게 지금 오늘이군요. 이 32만 4,768명. 이번 주가 이제 전주에 비해서 한 4만 1,776명 줄었거든요. 그러니까 2주 평균으로 봤을 때에는 30만 명대이긴 하지만 실제로 이전 주에 비해서는 한 4만 명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한 주씩 하면은 굉장히 느린 속도이긴 합니다. 4만 명, 5만 명 정도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늦은 것은 이것은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BA2가 굉장히 전파력이 크기 때문에 이 규모도 컸었고 유행의 규모에서부터 떨어지는 것이 다른 해외 나라들처럼 급격하게 떨어지지 못하고 좀 완만하게 떨어지는 상황이지만 이 감소 추세인 것만은 확실해 보이고 아마 이번 주말에도 이것보다 더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음 주가 되면 20만 명대로 갈 것으로는 아마 예상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소세가 분명하다니까 이 부분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런데 눈에 띄는 점이 그 예전에는 2, 3주 시차를 두고 확진자가 이제 그 사망자로 연결이 됐었는데요. 요즘에 보면 일주일 만에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겁니까? 그게 최근에 그렇게 경향이 나왔는데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일반적으로 확진이 되고 증상이 악화된 다음에 입원하고 중환자실 가서 뭐 에크모를 하든 인공호흡기를 하든 좀 더 시간이 걸린 후에 적어도 2, 3주 시간이 걸리고서 사망을 하셨었는데 일주일 만에 사망하신다는 얘기는 사실은 거의 중환자실에는 가보지 못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다는 걸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0일일 수도 있죠. 확진이 되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초고령층이면서 요양병원에 입소해 계신 분들이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사망을 하게 되면 전체적인 평균 일수를 떨어뜨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전부가 일주일 만에 사망하신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일단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보시지 못하고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서 전체적인 평균이 이렇게 줄어든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이게 지금 조기 치료에 있어서의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지금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방역당국에서도 지금 60세 이상의 요양원에 계신 입소자들 중에서는 기저질환이 있으면 경증이라도 일단 치료 가능한 입원을 하게 하겠다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한동안 사망자 증가세는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망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려면 앞서도 언급하셨던 뭐 조기 치료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런 문제점들이 현재 의료 체계에서 가장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들이 뭘까요? 제일 먼저 팍스로비드가 너무 좀 모자란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이 팍스로비드라든지 라게브리오, 렘데시비르 같은 초기에 투여를 하게 되면은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완화시킬 수 있는 네.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치료제들이 많이 있는 데 비해서 사실 물량으로는 좀 많이 부족했었던 것이죠. 네. 그래서 적극적으로 처방을 함으로 해서 중증화를 막아야 되겠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환자가 확진되면서 증상이 악화됐을 때 적어도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상으로 빨리 옮겨서 즉 코호트 격리가 아니라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바로 치료를 함으로 해서 조기 치료로 이렇게 사망이 일주일 만에 나타나지 않게끔 하는 예방적인 치료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은 이분들이 중환자실까지 대학병원의 중환자실까지 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네. 적어도 치료 가능한 병상을 좀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조기 치료 그리고 예방적 치료가 최대한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이제 마련이 돼야겠다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자, 다음 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이 이제 금요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부 역시 완화 쪽으로 무게를 두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인수위에서도 유행이 만약 최정점을 지났다면 이제 영업시간 제한 같은 것은 철폐를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자, 교수님께서는 완화 수위가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인수위에서 과연 철폐를 해야 된다 하고 강력히 얘기했는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좀 뭐 그렇게까지 보도를 듣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네. 사실은 정점에서 감소했고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갔다면은 철폐를 해도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지금 상황이 30만 명 이상 아까 통계로도 32만에서 36만 정도 이번 주 나온 상황에서 과연 이것을 다 없앨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결국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지금 아마 예상하기로는 인원 제한이 지금 8명으로 되는 걸 10명으로 하고 예. 영업시간 제한도 12시로 하는 것 정도로 일단 2주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확실한 감소 추세가 보인다면은 그때까지도 보인다면 그건 확실하니까 그 이후에는 철폐해도 되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히 철폐하기는 좀 이르지 않나 하는 생각도 분명히 듭니다. 네. 예, 속도 조절이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지금 방역 당국이 국민 10,000명을 대상으로 항체 양성률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처음에는 뭐 특정 지역 그리고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조사하던 곳에서 이제는 전 지역, 전 연령대를 통해서 이제 항체를 조사를 하겠다, 양성률을 조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게 항체 양성률을 조사한다고 해서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저는 이 양성률 검사는 좀 더 많은 수를 할 수 있거든요. 그다지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예. 네. 예, 우리 코로나 유행 초기부터 이 양성률 조사는 좀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았는데 지금도 나오는 숫자가 10,000명이라서요. 예. 이건 적어도 수만 명 단위로 표본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지역별로 다를 수가 있고 연령대별로 다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백신을 맞았을 때 생기는 항체와 또 자연 감염이 되었을 때 생기는 항체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예. 백신은 돌기단백질에 대한 항체만 생기는 데 비해서 네. 이 자연 감염에 생기는 것은 바이러스의 전 구성 물질에 대한 항체가 다 생기거든요. 그리고 또 정량적으로도 알 수가 있어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얼마나 항체가 줄어드냐 하는 것도 다 알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면역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표본 조사, 뭐 결국 뭐 인기도 조사나 뭐 여러 가지 설문조사나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건 다만 체열을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수만 명 이상을 표본조사를 해서 지역적으로 연령대별로 고령층, 뭐 저연령층 백신 접종자 또 미접종자 다 조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역 대책을 하는 게 좋겠느냐 하는 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예방접종 같은 것들도 4차 접종을 과연 어느 연령층에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과학적인 데이터로서 아마 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향후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거다라는 말씀이신데요.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코로나19의 정신적 후유증에 대해서도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교수님도 그 코로나 우울증이라고 하죠. 그 코로나 블루, 네. 같은 그 정신적 후유증에 대한 연구와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우선 이 우울증, 코로나 블루라는 이런 우울증 또는 여러 가지 브레인 포그라고 그래갖고 신경계 쪽인 문제가 생겼을 수 있는 이런 네. 여러 후유증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데이터와 또 이게 왜 일어나는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랑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에 관한 여러 가지 연구들이 아직은 다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역학적인 조사뿐만 아니라 신경정신과적인 이런 기전들도 다 연구를 해서 과연 이게 어떤 기전으로 얼마나 어떤 사람들한테 특히 많이 일어나느냐, 즉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안 받은 사람, 경증인 사람은 중증 또는 무증상으로 끝난 사람들도 이런 상황이 후유증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체적인 기본 연구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이거를 어떤 방식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연구까지도 가게 된다면은 우리 국민들의 보건 향상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연구로서 기초 데이터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네. 대응 정책을 세우려면 데이터 확보가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백신 관련 질문도 드려볼 텐데요. 미국 FDA가 50세 이상에 대한 그 백신 4차 접종을 승인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4차 접종의 필요성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예, 선택적으로는 필요하겠죠. 네. 고연령층 전체가 아니라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초고령층인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예방접종을 받았더라도 바로 그것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감염되었을 땐 유증증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서 네. 선택적으로 고위험군인 경우에 있어서는 60대 이상 또 뭐 60대 이하라 할지라도 면역 약화 환자라든지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다든지 하시는 분들은 4차 접종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접종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3차 접종을 받은 건강한 사람들이라면은 4차 접종까지는 좀 고려할 별 이득이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감염 예방 효과라는 것은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위중증 예방 효과라는 것도 3차 접종까지만 해도 충분히 세포 면역이 감당할 수 있는 데다가 또 원체 감염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접종을 다 3차까지 받고 감염된 사람인 경우는 뭐 4차 접종을 고려할 필요도 없고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면은 4차 접종의 이득은 그다지 크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접종의 선택권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정도면 될 것 같다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톨릭대 의대 백순영 명예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의 문신시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는 관련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다시 나왔습니다. 헌재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27조 1항 등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문신사들이 청구한 헌법 소원 사건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또 문신 시술 자격과 요건을 법률로 따로 정하지 않은 것이 위헌이라는 입법 부작위에 대한 헌법 소원은 각하했습니다. 헌재는 문신 시술 자격제도 같은 대안을 도입할지는 입법부가 선택할 영역이라며 국민 건강과 보건 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 시술을 하도록 허용한 게 헌법에 어긋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문신사들은 문신업이 이미 하나의 산업으로 자리 잡았는데도 관련 법규가 정비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며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차례에 걸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재는 지난 1996년부터 20년 동안 비슷한 취지로 청구된 헌법 소원에서도 모두 합헌이나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새로 도입된 영아수당을 지난 25일까지 모두 4만 5천여 명에게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30만 원씩 지원되는 보편수당으로 복지부는 지난 1월 5일부터 복지로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신청받고 있습니다. 지난 25일까지 신청자는 모두 5만 1,334명이며 이 중 4만 5,405명이 받았습니다. 가정 양육 시에는 현금으로 30만 원이 지급되고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매달 15일 이전에 신청하면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원되고 15일 이후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매월 25일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용으로 사용 중인 MRI 장비의 핵심 부품은 자성을 띤 마그넷입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11.74 테슬라의 MRI용 마그넷에 대한 성능 평가를 통과하면서 뇌의 영상을 10,000배가량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극초 해상도 MRI 개발이 가시화됐습니다. 이기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뇌 질환 환자가 MRI 장비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MRI는 뇌, 척수, 디스크, 연골 등을 정밀하게 진단하는 첨단 장비입니다.
다른 영상 진단 장비인 초음파는 해상도가 낮고 엑스레이와 CT는 방사선에 피폭되는 단점이 있지만 MRI는 마그넷의 자기장과 고주파를 활용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가 없습니다. 일산병원의 3테슬라 MRI와 연구용인 7테슬라의 영상을 비교해보면 자기장이 강할수록 선명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천대 길병원이 3테슬라 MRI보다 뇌의 영상을 10,000배가량 더 상세히 볼 수 있는 11.74 테슬라의 MRI 핵심 부품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지금 이 마그네트가 세계 최고의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슈퍼컨덕터스 기술팀과 국내 평가 자문단은 내부 온도와 마그넷의 세기 그리고 발생한 자장의 균일성 등에서 모든 목표에 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동물에서 영상을 얻고 휴먼에서 영상을 얻으면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정밀한 뇌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1.74 테슬라 MRI가 완성되면 파킨슨과 알츠하이머, 뇌졸중 등 난치성 질병 치료에도 획기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와 함께 11.74 테슬라 MRI 개발에 나선 가천뇌과학연구원은 연말쯤 세계 최고 수준의 선명한 뇌 영상을 촬영할 계획입니다. YTN 이기정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력이 고조되고 있다며 다음 주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20%인 유류세 인하폭이 30%로 확대될지 주목되는데요. 홍 부총리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생활 물가, 금융시장, 부동산 등 3대 현안의 리스크 최소화 및 안정화를 위하여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유류세 인하폭 확대 여부에 대하여 막바지 점검 중에 있는 바 할당관세 적용 품목 확대 등 추가적인 대책을 포함하여 다음 주 물가관계 장관회의 시 확정하여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체감 경기 지수가 3개월 연속 하락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이달 모든 산업의 업황 실적 기업 경기 실사지수 BSI는 83으로 지난달보다 2포인트 내렸습니다. 이 지수는 지난해 12월 87로 올랐다가 올해 1월부터 석 달 연속 하락했습니다. BSI는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기업의 판단과 전망을 조사한 통계로 부정적 응답이 긍정적 응답보다 많으면 지수가 100을 밑돌게 됩니다. 이달 조사는 지난 16일부터 8일간 전국 3,255개 법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이 중 2,753개 업체가 응답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업황 BSI가 84를 기록해 한 달 새 7포인트나 떨어져 지난해 2월에 82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지속하는 데다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가 올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연료비 조정 단가가 동결됐지만 기준 연료비 등의 인상으로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가스요금도 오릅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 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 오른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를 전망입니다. 전기요금은 최근 요금 구성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 단가는 동결됐지만 기준 연료비와 기후환경 요금이 각각 올라 소비자는 4월 1일부터 킬로와트 시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합니다. 경북과 강원 지역에서 동시에 발생한 동해안 산불 피해 면적이 2만여 헥타르로 공식 집계됐습니다. 산림청은 최근 현장 조사를 거쳐 울진 삼척 산불, 강릉 동해 산불 피해 면적을 총 2만 523.25 헥타르로 집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서울 면적의 33.9%로 약 3분의 1이 탄 셈입니다. 특히 울진 삼척 산불의 피해 면적은 약 16,300 헥타르로 단일 산불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고 산불 진화 시간도 213시간으로 역대 가장 길었습니다. 산림청은 갈수록 대형화하고 있는 산불에 대비해 주력 헬기를 대형에서 초대형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임차 헬기도 내년부터 중대형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 산불 진화차는 대형과 고성능으로 교체해가고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의 규모 확대와 처우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4월 초 자주 발생하는 강원 지역 대형 산불에 대비하기 위해 일부 소방 차량이 동해안 지역으로 이동 배치됩니다. 강원도 소방본부는 4월 1일부터 13일까지를 동해안 대형 산불 위험 고조 기간으로 지정하고 펌프차와 물탱크 차량 등 영서 지역 소방 차량 24대를 영동 지역에 이동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 동해안 지역의 경우 최근 20년간 발생한 대형 산불 22건 가운데 절반인 11건이 양간지풍 현상이 극심해지는 4월 1일부터 13일 사이에 났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이 4월 1일 화상으로 재개되지만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구체적인 행동은 없다고 비난했고 미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다는 자체 정보 판단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동헌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난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5차 평화협상을 가진 데 이어 화상으로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중립화 방안을 제시하고 러시아가 공격 축소를 약속하며 기대를 키웠지만 협상 전망은 밝지 않아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가 말만 할 뿐 평화를 위한 구체적 행동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돈바스 지역에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Але також бачимо, що у цей же час відбувається накопичування російських військ для нових ударів на Донбасі. І до цього ми готуємось. Ми нікому не віримо у жодні красиві словесні конструкції. 또 말이 아닌 전쟁터에서의 실제 상황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크라이나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1m의 영토라도 되찾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 백악관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참모들의 잘못된 보고를 근거로 우크라이나에서 전략적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believe that Putin is being misinformed by his advisors about how badly the Russian military is performing and how the Russian economy is being crippled by sanctions because his senior advisors are too afraid to tell him the truth. 또 푸틴 대통령도 군의 보고가 잘못됐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이로 인해 군 지휘부와 지속적인 긴장 관계에 있다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전쟁이 러시아를 장기적으로 더 약화시키고 국제적으로 고립시키는 전략적 실수임이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러시아가 민간인 대피를 위해 인도주의 위기에 몰린 우크라이나 남부 격전지 마리우폴에 대한 일시적 정전을 제안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통제 중인 베르단스크를 경유해 마리우폴에서 자포리자로 가는 통로를 현지 시각 31일 오전 10시부터 개설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인도주의 작전 성공을 위해 유엔 난민기구 국제적십자위원회가 직접 참여한 가운데 대피를 실행하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우크라이나 정부에 정전 준수 확약을 요청했습니다. 앞서 지난 28일 바딤 보이첸코 마리우폴 시장은 인구 40만 명 가운데 약 16만 명이 도시를 빠져나오지 못해 위기에 처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 배치된 러시아군을 빼서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집중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키이우 함락이 어렵게 되자 친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 공격을 강화해서 러시아 영토에 편입시키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북부 체르니히우의 한 시장. 건물벽이 모두 부서지고 기둥도 불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평화협상 뒤 군사작전을 줄이겠다는 러시아 측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밤새 포탄이 날아들어 도시 곳곳을 파괴했습니다. Бібліотеки, торговельні центри, інше багато насправді будинків, тому що всю ніч ворог гатив по місту Чернігову. 키이우 주변에서도 공격이 계속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측은 이를 발목 잡기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을 묶어두고 그 사이 북부의 병력을 동부 돈바스로 옮기려는 의도라는 겁니다. 돈바스는 친러시아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반군들은 자칭 독립국을 선포한 뒤 최근에는 러시아 편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수도 키이우 함락이 어려워지자 돈바스 지역을 확실히 장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보입니다. Целью перегруппировки российских вооруженных сил является активизация действий на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и прежде всего завершение операции по полному освобождению Донбасса. 돈바스 집중 선언 이후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에 화력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현지에서는 러시아군이 전선을 따라 거의 모든 도시를 포격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러시아의 돈바스 합병 작전이 본격화한 만큼 앞으로 이 지역 상황이 더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평화 협상에도 걸림돌이 돼 협상이 진전되는데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밀폐된 공간인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진압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화염과 함께 퍼지는 유독가스는 사람들의 대피를 어렵게 하는데요. 오늘은 터널 화재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분을 모셨습니다. 과학의 달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용호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여러 화재 현장 가운데에서도 박사님께서는 특히 터널 화재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 자, 어떤 이유로 이 터널 화재 진압 연구를 하고 계신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용호입니다. 과학과 첨단 기술의 발달은 터널 분야에서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터널의 깊이도 예전보다 깊어지고 또한 길이 또한 매우 길어지게 되었죠. 하지만 이누이란 터널 화재 피해는 많은 인명 피해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3년 192명의 안타까운 사망자와 21명의 실종 그리고 151명에 달하는 부상 피해를 입힌 대구 지하철 참사가 있었고요. 최근 2020년에는 5명의 사명 피해를 입은 3회 2터널 화재 사고까지 매년 크고 작은 터널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하 공간 환기 시스템을 전공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러한 밀폐 공간의 안전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터널 화재 연구에 전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화재에 비해서 그 터널 화재가 그 피해가 좀 심각해질 수 있다는 건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터널은 출구랑 입구를 가지는 반밀폐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차량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수백 미터에서 수킬로미터까지 매우 긴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뚫려 있는 개방 공간보다는 연기가 많이 발생하고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일산화탄소와 같은 유독가스를 포함한 연기가 아주 빠르게 전파가 됩니다. 특히 터널 안에는 휘발유나 LPG 같은 불에 타기 쉬운 가연성 연료를 싣고 다니는 자동차들이 많은 만큼 어느 화재 현장보다도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터널 안쪽은 아무래도 바깥보다는 산소도 좀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유독가스가 더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터널에서 화재가 났을 때 그 안에 수소차가 있으면 특히나 더 위험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자, 박사님께서도 수소차 화재에 대응하는 매뉴얼을 만들고 계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수소경제 활성화를 천명하면서 승용차뿐만 아니라 트럭, 대형 버스 시장까지 수소 보급을 확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소 차량은 700바의 고압으로 충전된 52.2리터의 수소 탱크를 적게는 3개에서 많게는 10개 이상 또는 이보다 더 큰 대용량의 수소 용기를 차량에 적재하고 운영을 하게 되는데요. 수소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무색, 무취, 무미 그리고 무독성의 기체로 무게는 공기보다 14분의 1로 가벼워서 대기 중으로 방충될 경우에 초당 20m 이상의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를 비교적 불에 안 타는 안전한 기차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소도 화재나 폭발의 위험성을 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수소와 가연성 연료들의 물리적 특성을 각각 비교해 보면 수소의 최소 점화 에너지는 0.02메가제율로 낮은 편이고 연소 범위는 4에서 75%로 다른 연료보다 상당히 높죠. 그러네요. 점화 에너지가 낮다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정전기처럼 아주 작은 마찰에도 불이 잘 붙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연소 범위가 넓다라는 것은 그만큼 넓은 범위에서 화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연소 속도가 높다는 건 빠른 속도로 화염이 전파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런 특성을 가진 수소가 밀폐 공간인 터널이나 지하 주차장에서 불의의 사고에 휩싸일 경우에 수소의 누출만으로도 소방대원들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여기에 화재까지 발생을 하면 지금까지 겪지 못한 대형 참사가 우려될 수 있습니다. 불을 끄는 소방 활동의 어려움은 말할 수도 없고 폭발로 인한 터널의 붕괴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 건설기술연구원 화재안전연구팀은 이러한 터널이나 지하주차장에서 수소차가 화재가 난 경우에 소방대원들이 취할 수 있는 표준 작전 절차, 일명 SOP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표준 작전 절차를 만들고 소방대원들이 해야 하는 대응 매뉴얼 그리고 훈련 교재를 개발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박사님께서는 그 수소 화재의 위험성을 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실험을 또 진행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 영상이 준비가 돼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보고 또 저희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희 연구원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수소 폭발압과 열적 위험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실험과 시뮬레이션적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시험 장면은 수소 탱크에 수소가 외부로 방출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수소 탱크에는 수소의 안전을 가해주기 위한 안전 장치들이 있는데요. 지금 안전 밸브는 정상적으로 작동되었지만 터널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요인의 화재에 의해서 화염이 발생되는 경우를 모사했습니다. 누출된 수소에 화염이 불이 붙게 되면 불꽃의 모양이 매우 좁고 빠르게 분출되는 제트 화염 방식으로 불이 나게 되는데요. 네. 마치 화염 방사기 같죠. 그렇네요. 저렇게 고압으로 분출되는 수소의 온도는 무려 1000도씨 이상이 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이 경우 터널의 벽체가 2m, 4m 정도로 떨어져 있을 때 터널의 구조물이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을 했습니다. 예. 다음 두 번째 실험은 수소차가 화재에 노출되었을 경우에 불행하게도 안전장치가 적정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폭발을 할 경우를 모사한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상한 실험입니다. 예. 지금 수소탱크를 가열시켜서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수소탱크가 폭발했을 때 그 압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바로 옆에다가 자동차를 세워놓고 예.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사고가 난 경우에 옆차에 얼마나 큰 압력이 전달되는지를 알 수 있도록 실험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는 이 수소차를 폭발시키는 본 실험도 진행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네. 올해 8월에 진행을 하도록 현재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바로 옆에 있는 자동차에 유리가 모두 산산조각이 날 정도로 큰 폭발이 일어나는 걸 지금 실험을 통해서 볼 수 있었는데요. 자, 실제로 그 수소 용기의 안전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지금 본 것처럼 폭발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현재 개발된 수소용기의 안전장치는 선행 연구를 통해서 아주 그 안정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이 돼 있고요. 비상 상황 시에도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돼 있어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진행하는 연구는 만일의 경우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연구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사실 불이 나면 바로 불을 끄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박사님께서는 이게 원격으로 불을 끄는 기술도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터널 화재는 빠른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많은 국내 터널은 초기에 대응하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심지 터널 같은 경우에는 교통체증에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산악지형에 있는 터널의 경우에는 소방소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까운 곳으로 진입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연구팀은 이런 화재 발생 시에 터널에 설치되어 있는 자동 화재 감지기 또는 CCTV를 통한 영상을 이용해서 화재를 감지하고 터널 관리사무소에서 원격으로 소화소를 발사해서 화재가 초기에 화재 확대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본 시스템은 터널 관리사무소의 터널 내부 모니터링 컴퓨터를 보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자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의 애플리케이션 그리고 현장에 설치해서 구동이 가능한 컨트롤러 등을
관리자가 어디에서 있든지 화재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되어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원격이라고 해서 뭐 정말 멀리서 물대포를 쏜다든지 뭐 그런 방법인 줄 알았는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미리 설치되어 있는 소화 장비들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자, 정말 절묘한 방법 같은데요. 자, 이런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셨나요? 처음 시작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네. IT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우리 주변은 무인이나 원격이라는 게 너무도 자연스럽고 쉬운 접근이 되었습니다. 밖에 나가 보면 아이들도 아주 쉽게 모니터 컨트롤러를 보면서 드론을 날리는 걸 보면서 그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예. 터널 관리사무소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 내부 모니터링 CCTV 화면을 보면서도 쉽게 화재 초기에 소화수를 방수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예. 마치 스마트폰 게임하듯이 조종이 가능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면 현장에 있는 관리자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새 시간에도 아주 빠르게 화재에 대응할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원격 조작 화재 진압이 실제 화재 현장에서 사용된 적이 있나요?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라 연구 과제가 종료된 후에 현장에 적용하는 테스트베드 성격의 현장으로만 설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의 화성에 있는 화재 실험동에 위치한 터널 화재 실험동에서 매우 많이 수없이 반복적으로 원격 소화 실험을 수행을 해서 그 성능을 입증해 왔습니다. 연구자로서 본 원격 소화 기술이 많은 터널에 설치가 돼서 터널 화재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 번도 사용이 되지 않아서 터널에 화재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얼른 개발이 돼서 위험한 화재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싶네요. 자,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도전하실 연구 분야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 건설기술연구원의 화재안전연구팀은 국내 최고의 화재안전연구기관임을 자부하면서 지금까지 연구에 매진해 왔습니다. 네. 이 화재안전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같은 IT 기술의 개발은 우리 화재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지만 실제 소방 현장에 적용을 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는 화재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겠지만 설사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과학적 접근을 지속적으로 시도할 계획입니다. 예. 또한 첨단 화재 안전 기술뿐만 아니라 비용 때문에 안전을 등한시하는 사회적 풍토를 새롭게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최첨단은 아니지만 비용을 낮추어서 쉽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적정 기술 개발에도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기술연구원의 화재안전 연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터널 화재 진압과 또 그 인명 구조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 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말씀을 들으니까 참 든든하네요. 네.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서 많이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과학의 달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유용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과학의 달인 4월을 맞아 전국에서 다양한 과학 체험이 온 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4월 한 달간 과학문화 홈페이지 사이언스홀에서 과학기술 대국민 응원 캠페인 부탁해 과학기술과 온라인 과학축제 봄날의 과학산책 등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립중앙과학관을 비롯해 전국 국립과학관은 과학의 달 전후로 상설 전시관 등을 무료로 개방하고 다양한 과학 전시와 공연을 마련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햇빛을 이용해 물과 산소만으로 과산화 수소를 만드는 고효율 촉매를 개발했습니다. 카이스트 강정구 교수팀은 고가의 팔라듐 촉매 대신 수천 분의 1 수준으로 저렴한 코발트와 티타늄, 철 산화물을 이용해 빛을 흡수해 산소 분자를 과산화 순서로 만드는 나노 구조체 광촉매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과산화 수소는 의약품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다양한 산업에 쓰이는데 연구팀은 개발한 촉매가 저렴한 금속 산화물을 이용하면서도 기존보다 약 30배 정도 높은 생산 성능을 가져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산화가 일어나는 환경에서도 홍합 접착 단백질이 강력한 수중 접착력을 유지하는 기전을 밝혀냈습니다. 포스텍 차형준 교수팀은 표면 접착력을 잃은
홍합 접착 단백질에 시스테인이 많이 포함된 단백질을 더하면 접착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접착력이 산화되기 쉬운 바닷물 속에서 홍합의 접착력이 강력한 이유를 처음으로 밝혀냈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활용하면 인체에 무해하면서도 표면 접착력을 높인 의료용 접착제나 약물 전달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국내 ICT 기업의 연구개발비 투자액이 42조 1,6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200억 원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ICT 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은 18만 9,600명으로 전년 대비 1,100명 증가했습니다. 업종별로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 방송기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전체의 91.5%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 단계별로는 응용이나 기초보다 기술 개발 연구에 가장 많이 투자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 팬데믹에서 벗어나 풍토병, 즉 엔데믹으로 건너가는 첫 나라가 될 수 있다는 해외 언론의 전망이 나왔습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과 공중보건 체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핵심 근거로 제시했는데요. 국민의 협조로 이룩한 방역 성과가 코로나 이후에 새 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